자, 미국 증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2부 한국 증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코스닥만 보면 사실 1분기에 대단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 빼고 혹시 한국 자체, 한국 경제 자체 요인도 뭐 뽑을 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지난 10월 초 바닥을 쳤다. 예. 예. 그리고 페드의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난다.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이제 너무 똑똑해지셨잖아요. 네. 그게 다 이 대표님 때문이에요. 저도 2018년, 19년도에 대표님 그 방송을 계속 보면서 와, 매크로라든지 그런 거에 설명해 주시는 걸 엄청나게 제가 많이 배웠었는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페드 의장이 누구고 점도표는 뭐고 페드 와치 뭐 이런 걸 다 아시잖아요. 네. 옛날에는 기관 투자자만 알았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 저는 굉장히 많이 받는다 생각하고요.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도 결국은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 시장에는 많이 영향을 받는데 올해 그러면 3분기 동안 가장 핫했던 주식은 뭐지라고 보면 역시나 2차 전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미국 시장에서 아주 지금 뜨거운 핫 테마인가 보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예, 디커플링 된 차이가 있고요. 단지 그런 데 대한 심리.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그냥 생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있지만 예. 신용이나 뭐 CFD 계좌 이용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페드가 계속 더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을 박살낼 거야 다고 한다면 그렇죠. 무서워서 그렇게 예. 못하죠. 네. 그런 부분 역시 시장 바닥 쳤네 라는 부분, 미국 시장 특히 바닥 쳤네 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잘 아는 기업, 이 기업, 2차 전지 기업은 실적이 얼마 날 거니까 나는 이제 자신 있게 지를 수 있어.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2차 전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혹자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코스닥 지수 그 1월 초에 670포인트에서 네. 3월 말 850포인트까지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네. 에코프로 삼형제 빼면은 실질적으로 상승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박 대표님 견해는 궁금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폄하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17년, 18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그때 2018년 1월 29일 날 2600을 찍었을 때 네. 그때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반도체만 올랐지 뭐 다른 게 오른 게 있나 예. 라는 얘기였었고요. 근데 네. 2017년도에 보면 지금은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거래되고 있는 신라젠 같은 것부터 셀트리온 뭐 등등 2017년 하반기에 실제로 보면 반도체가 제일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예. 그때는 뭐 셀트리온, 신라젠 뭐 엄청나게 강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이 있는 게 강세장이잖아요. 맞습니다. 대장이 있으면 예, 대장이에요. 예. 근데 그 대장만 올랐지 다른 게 뭐 오른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실제로 그 코스닥에 보면 뭐 SM도 올랐죠. 경영권 예. 분쟁 때문에. 예. 또 다른 기업들 오른 거 꽤 많습니다. 로보테크나 네, 로봇. 예, AI 테마들. 예. 그래서 시장은 시장 그대로 해석하는 게 낫지. 에이 뭐 걔네들 빼면 오른 게 있어라고 꼭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분들의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네. 만약에 에코프로 삼형제 지금 시가총액이 금요일 기준으로 3월 말일 기준으로 보면 36조 원입니다. 삼형제. 네. 예. 근데 이들 기업이 혹시라도 이 심리가 밀리면서 빠져버리면 네. 지수가 급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에코프로 삼형제가 이젠 좀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한데
그러면 이 에코프로 삼형제를 공략하신 분들 처음에 이제 뭐 뒤늦게 따라 사신 예. 분들 말고 사서 많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 펀더멘털 체크를 하고 감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이 주식을 팔아서 생긴 현금을 가지고 또 제2의 에코프로와 같은 기업을 사겠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또 올해 작년하고 올해 넘어오면서 엄청난 이익 모멘텀이 2차전지에 있었잖아요. 예. 에코프로의 실적이 뭐 3년 전에 500억 하다가 1000억 했다가 2700억 됐다가 지금 뭐 4800억 이렇게 예. 예상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실적을 다 예상을 하고 샀었던 고수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저는 틀림없이 다른 또 그런 이익 성장주를 산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전제는 결국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할 것 같아. 네. 시중 그 금융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 게 아니라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네. 그렇다면 2차 전지에서 성공한 분들이 다른 테마로도 갈 수 있다. 네.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테마는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아, 그게 뭐 제가 맨날 고민하는 공부하는 분야인데요. 네. 저는 사실 그 일일이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찾기보다는 시장이 제일 정확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요즘 저희가 52주 신고가를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아, 예. 52주 신고가 나는 기업이 엄청 많아졌어요. 올해만 들어와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에 저희 직원이 52주 신고가만 140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벌써 2차 전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 잘하고 있어라고 이 시세가 막 주장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최근에 이래 보다 보면 약간 PCB 쪽요. 예. 네, 그런 쪽에서도 모멘텀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네. PCB 산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한 기업이 월등한 기술 경쟁력을 가지어서 다른 PCB는 다 죽는데 얘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물론 기술적 차이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제품, 고급 제품에 들어가는 PCB를 만드는 회사 있고 아닌 회사도 있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중국 52주 신고가, 미국 52주 신고가를 예. 다 체크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중국 52주 신고가에서 이 PCB 업체가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아. 예, 그런 걸 보면서 국내도 그렇다면 이래 보면 실제로 그쪽 섹터는 좋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왜 아직 소문이 안 났냐면 이게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고 그런 모습 때문에 아직은 에이 저게 맞겠어 뭐 이런 상황이라서 아직 소문이 많이 안 났을 수도 있는데 이미 이 종목들을 공략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야 박수 난 예. 벌써 3개월 전에 샀는데 분명히 그러신 분들이 예. 계시기 때문에 예. 52주 네. 신고가가 나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 뭐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주식들 중에 뭐 카지노 같은 예. 경우에 GKL 같은 경우도 보면 네. 뭐 거의 70% 정도 올랐어요. 작년 저점 대비해서. 이게 보면 분명히 조용히 지금 다음 시장을 준비하면서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힘들게 찾기보다는 매일 같이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라도 52주 신고가를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좀 약간 신선한 그런 주식들을 발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앞에 저 미국장에서 잠깐 언급하신 퀀트 기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퀀터 기법을 하고 그 펀더멘탈 체크를 같이 접목하셔서 미국에서 정말 스테디셀러로 팔리고 있는 책이 윌리엄 오닐의 예. 성장주 투자 기법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트레이딩을 위해서는 뭐 반드시 알아야 될 24가지의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윌리엄 오닐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간단하게 이제 캔슬림이라고 있습니다. 캔슬리가 아니라. 예, 캔슬림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CANSLIM 요 이니셜을 따가지고요. 네. 그 C가 바로 이제 current, 가장 최근에 quarterly earning이 해가지고 가장 최근 분기에
이익이 한 25% 전분기 대비 급증을 했어? 네. 그게 펀더멘탈 체크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A가 애뉴얼도 어닝 해가지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러면 어닝이 25% 이상 증가했어? 이 펀더멘탈 체크부터 먼저 합니다. 네. 근데 그 다음이 되게 재밌는 게 N이 뉴 프로덕트가 있냐, 네, 아니면 뉴 마켓이 혹시 생성되고 있냐, 그러면서 뉴 하이 신고가가 나고 있느냐, 네. 네,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52주 신고가 나는 모멘텀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시클리컬 기업인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보면 로봇이든 뭐든 예, 보면 예. 2차 전지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 뉴 마켓이에요. 예. 그죠? 뉴 마켓에 대한 어떤 성장 스토리가 붙으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N에 해당되는 거고, 슬림에 해당되는 거는 S는 이제 쉐어스 해가지고 주식수입니다. 주식수. 아, 수급. 네, 수급. 예. 네.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고 예, 제가 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격언이거든요. 그분이 수급에 있어서 자사주를 사서 이 주식수가 줄어드는지, 예. 아니면 회사가 재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또 전환사채 증자, 발행하고 예. 증자하고 하면서 주식수가 늘어났는지 예.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게 바로 이 S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슬림에서 이제 L 같은 경우에는 리더냐, 이 지금의 회사가 마켓에서 그 산업에서 리더에 해당되느냐, 예. 아니면 이래 지금 뭐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레거스에 해당되느냐, 이런 것도 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SLI, I가 바로 Institutional Investor, 즉 기관 투자. 기관 투자가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기관 투자가뿐만 아니라 저는 외국인 투자까지 예. 봅니다. 예. 외국인이든 기관이 사고 있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참 이분이 대단하신 게 마지막 슬림의 M이 예. 마켓이에요. 그 마켓을 체크하라. 지금 마켓이 불마켓이냐 아니면 베어 마켓이냐. 예. 예. 그러니까 산업군의 마켓이 아니라 증시의 마켓. 네. 예. 그러면서 이 마켓 상황이 사실 작년처럼 굉장히 아니 펀더멘탈하고 상관없이 예. 금리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장은 모든 이 좋은 주식들이 다 빠졌잖아요. 네. 고배당 주식들, 방어 주식들이 이제 버티주게 됐지만, 그런데 이 캔슬림 전략은 성장주 투자 기법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성장주를 투자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마켓이 어떤지 확인을 하라. 그런 얘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일곱 가지 다 할 수는 없겠고 두 가지는 쉬울 수 있겠어요. 하나는 말씀하신 그 신고가는 항상 신문에 네, 자꾸 나오니까요. 나오니까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게 추세적으로 불마켓인지 아닌지는 사실 20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위에 올라가 있으면 그냥 불마켓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S&P 500도 마찬가지. 1월 초에 이미 골든크로스가 50일이 200일 뚫고 갔고 네, 5일선 현 시가가 200일선 위에 있다 그러면 사실 불마켓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사실 펀드 투자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시장 판단에까지 예. 정확한 기법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신고가가 단순히 그냥 신고가 올랐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렇게 또 펀드 투자 기법으로 보는 방법 새롭게 배웠습니다. 네, 이 52주 신고가 우리가 정말 주식으로 내가 나는 진짜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한번 이뤄보겠어 라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면 네. 자세히 보시면 에코프로 3인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모든 성장주, 로봇 주식 다 포함해가지고요 52주 신고가를 내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공부하는 걸 정말 습관을 시켜야 돼요. 야,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네. 아주 중요한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부분이네요. 매일 앞으로는 주무시기 전에 아니면 장 끝나고 나서 신문기사 50일 신고가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 꼭 보시고 그 업종을 파악하시고 네. 그 업종 내의 피어 그룹들, 경쟁업체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예 시가총액 너무 낮은 것은 손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적당한 시가총액 아니면 뭐 1, 2, 3, 4위 이렇게 한정 지어버리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너무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네. 시가총액입니다. 예. 52주 신고가 나는 시가총액 300억짜리 이런 거 사시면 안 예. 됩니다. 52주 신고가 나는데 시총 뭐야 500억이네. 그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예. 이제 수급을 작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세력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고가 내놓고 거기다가 뭐 물량 던지고 나올 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52주 신고가 체크를 할 때 시총 3천억 이상 예. 시가총액 3천억. 예. 네. 이상에서만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 3천억이 넘는데 52주 신고가가 나왔다. 그 네. 업종에서 3천억이 넘는 다른 피어 그룹들을 보시면 투자 종목에 충분히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이제 이 바이오 업종이 코스닥 그러면 바이오 이런 등식이 통했던 데가 불과 몇 년 전인데 이 팬데믹 이후에는 바이오가 있었지만 이 백신 관련주만 움직였었고 네. 팬데믹 이후 지난 4년 동안은 바이오가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보건복지부에서 바이오 정책을 크게 뭐 지원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다면 혹시 바이오 쪽에서도 기회가 또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뭐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만 투자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삼성 바이오를 늘 깔고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바이오 전체 시장에 대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2015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주식이 되게 좋았어요. 예. 그때 왜 좋았냐면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무지무지하게 오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오가 하나의 강력한 주도주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면 왜 하필 그때 바이오가 주도를 했을까라는 의심을 해봐야 예. 되는데 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건설주들이 다 박살날 때였어요. 대웅주단에서 갈 게 없다 보니까 바이오에 눈길이 갔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형주가 못 갔기 때문에 네. 바이오가 강할 수 있었다라고 봐지고요. 2016년에서 17년 넘어가면서는 제가 뭐 경제 방송에 가면 늘 하는 질문이요. 도대체 바이오는 언제 올라갑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2016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계속 살아나기는 해라고 했는데 2016년 1Q, 2Q부터 은행들의 실적이 좋아집니다. 은행들의 실적이 왜 좋아지지 했더니 그동안 13, 14, 15년 동안에 그 빅베스가 있으면서 충당금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예. 충당금 잡아놓은 것들이 충당금 환입에 의해서 이익이 개선됐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경기가 예. 좋아지면서 대출 성장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미국의 페드가 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결국은 은행의 예대 마진이 좋아지면서 예. 은행주가 좋아질 건데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소위 말해서 은행주를 비롯해서 대형주를 사야 되는 대형주를 사야 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대형주가 없어서 시장을 아웃퍼포먼하던 펀드 매니저들이 대형주가 오르는데 대형주는 없고 바이오만 있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바이오를 팔고 대형주를 채우는 과정이 2017년도까지 이어지면서 바이오들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바이오가 코로나 때문에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코로나 엄청난 피해주였어요. 무슨 임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이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돈은 계속 나가죠. 그러다가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이제 임상 제대로 해볼까라고 했더니 뭐야 금리가 뛰어버린 거죠. 바이오 기업은 계속 자금을 조달해서 임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돈 땡기려고 하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작년 연말에는 레고랜드 사태 이런 것 때문에 돈이나 제대로 금리를 15% 준다고 해도 돈을 땡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부분이 바이오의 센티멘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되게 많이 줬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던 그런 신약 개발 업체에서는 분명히
성과가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음. 보건복지부의 이제 바이오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바이오가 정책을 쓴다고 해가지고 신약 개발한 게 툭 그렇죠. 신약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선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거시경제 변수들, 금리 인상이니 네. 팬데믹이니 이 변수에 의해서 지금 업종별로 완전히 등락이 갈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바이오가 바이오였지 금리 인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했는데 그건 전혀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네요. 예, 저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예. 실제로 장외 바이오 기업들도 여러 가지로 투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투자 조합을 결성해서 좀 예. 투자해달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만나 보는데 요즘은 고금리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정말 죽을 맛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A 시장도 다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증권시장에서 파생되는 그런 M&A 시장이니 투자조합이니 VC 관련 거의 다 멈춰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거의 다 멈춰 있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미국 시장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분리자들을 예, 인수한다라는 것부터 그 이후에 최근에 바이오 기업이 또 무슨 업체를 인수한다. 네, 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 보면 아유 그나마 미국은 돈이 많구나. 예, 미국은 유동성 위기 이런 거는 없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에 이제 한국 증시 에코프로 삼형제를 빼고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좀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부정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최근 한국의 무역 수지가 12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네. 이 무역 수지가 적자인 상황이다. 그러면 그만큼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의미고, 네. 그러면 환율이 1,300원 밑으로 쉽게 내려오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가 가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무역 수지잖아요. 무역 수지. 예, 자, 그렇다면 무역 수지인데 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됐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네. 또 작년에는 유가가 너무 많이 올랐었기 예.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이 드리거든요. 우리나라가 1년에 한 기름을 100조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달러 할 때. 예. 예, 그런데 40달러 하면 40조밖에 안 쓰니까 거의 60조라는 예. 무역수지 흑자 개선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기름을 수입해서 우리도 또 정유를 해서 정제해서 뭐 경유부터 해가지고 휘발유를 또 대팔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기름값이 130불 찍었다가 지금 74불 5불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은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인 기름값은 확 떨어졌어요. 천연가스 가격도 네. 확 떨어졌고 예. 수입에서는 이제 분명히 개선의 효과가 나오는데 수출이죠, 수출. 예. 수출. 오늘 뉴스에도 지금 배터리나 전기차를 빼고는 다 YY 기준으로 크게 줄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출이 뭐가 문제인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2차 전지나 이런 거 빼고는 아니 반도체 왜 이래 도대체 마이너스 40% 했다가 마이너스 37% 예.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회복되기 되나? 결국은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예. 근데 반도체 산업은 그냥 굉장히 명확합니다. 예. 사이클 산업이고 그 사이클 산업이긴 한데 경쟁자가 못 들어오고 있는 과점화된 시장이고 마이크론이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중국에서 예. 조사한다고 예. 중국에 대한 마이크론의 수출 비중이 11%인데 상당히 큰데. 그 11%못 팔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전 세계에서 반도체에 대한 과점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에 못 팔면 그죠? 다른 데다가 팔고요. 네. 그러면 중국은 누구 거 수입하냐? 그러면 한국에 삼성전자 아니면 네. 하이닉스 하겠죠, 뭐. 그런 구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무역 수지 개선은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이 워낙 좋았다가 지금 다운 사이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무역수지 적자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이렇게 과점화돼 있고 전 세계에 계속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면 예. 결국은 반도체 사이클이 올 3,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좀 회복한다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간상의 문제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다. 아니다. 네. 아까 은행 얘기하고 좀 비슷한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코스닥의 신용 공개를 보면 아, 예. 1월부터 이 3개월 동안 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가파르거든요. 네. 사실 이 점은 좀 걱정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신용이 2021년도에 6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고점 쳤을 때, 예. 그 전후로 해가지고 신용 잔고가 25조까지 늘었었잖아요. 아, 그랬었습니까? 예. 지금 10조 원하고는 뭐 차이가 크네요. 네, 코로나 전에는 4조에서 한 10조 정도 왔다 갔다 예, 했었는데요. 예. 워낙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음, 신용 잔고가 25조까지 늘어났었는데요. 그 25조까지 늘어난 것 중에서 코스닥이 최고점을 기록을 했던 게 코스닥은 11조였습니다. 예, 지금 그 수준 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그 수준에 왔고요. 예. 근데 전체 지금 신용 잔고는 25조에서 지금 18조로 떨어져 있어요. 예, 18조로 떨어져 있고 18조로 떨어져 있는데 아니 코스피 시장이 거의 1900조, 2000조 하는 시장인데 코스닥은 겨우 400조인데 예. 코스피가 8, 코스닥이 2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신용은 코스닥이 10조가 넘고 코스피가 한 9조 네,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됐어요. 예. 그런 부분을 보면 코스닥의 신용이 조금 과도해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고점 25조에 비해서는 여전히 18조로 좀 낮아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 신용이 안 잡히는 CFD 계좌가 예.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 CFD 계좌는 결국은 가생으로 잡히게 되고 외국인으로 예.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신용이 또 따로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좀 다행인 거는 뭐냐면 뭐 NFT 시장 예, 때문에 예. 뭐 플레이 투 원 이런 예. 거 얘기하면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막 샀었다가 예. 뭐 대장주였던 위메이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예. 저는 어떻게 게임 회사가 게임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게임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나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코스닥의 그 대장주들은 실적을 내면서 올라간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실적 성장주를 사셨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주에 그 모건 네. 스탠리가 뭐 말했다고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네. 모건 스탠리 미국 시장 1분기면 뭐 3,300 뭐 이런 얘기 S&P 기준 했던 그런 마이클 그 윌슨인가 투자은행인데, 뭐 네. 예. 그런데 에코프로비엠 너무 고평가다, 반토막 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런 기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월요일장인데 안 올라가면서 올랐거든요. 네. 결국 그 기사가 맞다 틀리다 그걸 떠나서 일종의 시장에 스크래치를 내려는 이런 리포트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공매도나 이런 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했고 예. 외국계 증권사는 실질적으로 자기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매매를 활발하게 해주는 헤지펀드들이 많다 보니까요. 예. 공매도 고객을 위한 리포트를 실제로 냅니다. 아. 네, 공매도를 때려놓은 그 고객사를 위해서 그래 맞아요. 지금 주가가 고평가됐어요. 지금 그 시장의 가격이 17만 원인데 얘는 10만 원짜리예요. 이런 네. 리포트도 많이 냅니다. 네. 네, 내기는 한데 매수 리포트든 매도 리포트든 틀리는 경우도 많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리포트는 일시적인 영향을 줄 줄은 모르겠지만 실제 결국은 이제 펀더멘털 따라 가긴 갈 건데요. 하지만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부분은 저는 항상 제가 갖고 있는 네. 주식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뉴스부터 체크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인지 편향에서 벗어나지 예, 못하면요 예. 주식 투자에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시장을 좋게 볼 때도
안 좋게 본 분들 방송은 제가 다 봤어요. 음. 예,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는 안 보고요. 그 항상 반대쪽 얘기를 보는데 이번 리포트는 왜 지금 그렇게 비싸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은 그래도 체크를 꼭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주가가 또 강했던 이유는 예. 주말에 나왔던 그 IRA 예, 세부 항목. 세부 항목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극화 물질, 음극화 물질을 광물로 인정을 예. 해주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네. 예, 그 부분은 분명히 펀더멘탈하게는 좋은 뉴스가 맞으니까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밸류에이션이 아마 비싸다라는 이유로 아마 매도 추천을 한 것 같은데 예, 그런 거는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뭐야 왜 이놈들 공매도 세력하고 해서 네. 너무 그렇게 보시는 마시고요. 네. 걔가 합리적인 추정을 못해서 아직까지 나만큼 모르는구만. 잘못 보고 있는구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대표님이 지인들이 나 2차전지 양극재에 들어갈래 그럼 추천하기 어려운 구간 아닙니까? 저는 이제 투자의 원칙이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주 투자할 때 저만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장주가 아무리 그 성장 스토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PBR 14배 넘어가면 일단 전에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얘기했듯이 예. 그런 부분으로 보면 분명히 지금 밸류에이션은 약간 부담일 수가 있는 주가 수준이거든요. 근데 PBR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면 사시고 싶으신 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익 모멘텀으로 올라갈 때는요 PER을 보면서 사는 게 맞습니다. 이익이 2배 늘어나면 200배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PEG 개념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은 뭐 50배, 60배 받고 있다는 말은 얘는 이익 성장 5, 60% 해. 그 5, 60% 성장하면 비싼 게 절대 아니에요. 예. 근데 성장주가 언제 꺾어지냐면 5, 60% 증가를 해라고 했는데 분기 실적이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5, 60% 나오나? 그럴 때 이제 주가가 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정설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Q가 얼마나 증가할지는 정해져 있어요. 예. 네, 정해져 있는데 그 P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P 곱하기 Q가 매출이 되는 건데 P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P가 언제든지 원재료 가격이 뭐 급락한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P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굉장히 쉬운 예로 옛날에 태양광 OCI가 있었잖아요. 예. 그 OCI가 증설을 하고 주가가 2011년도에 고점을 칠 때만 하더라도 매출이 계속 급증하고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 1천억이었던 영업이익이 1,500억으로 떨어집니다. 거의 뭐 폭락했네요. 예, 1,500억으로 떨어지고 더 설상과 더 좀 무서운 거는 그 다음 해 적자가 나요. 그 다음에 적자가 나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80%가 나는데요. 예. 그 원인이 P에 해당되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졌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잘 보셔야 될 게 폴리실리콘 그거는 뭐 중국도 만들고 아무나 만들 수 있으니까 태양광이 그렇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OCI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폴리실리콘의 순도를 얘기했어요. 폴리실리콘의 순도가 99.9999998개. 예, 9가 9개가 되면 이제 나노가 되는데요. 9, 8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순도가 나오는 거를 아무나 못한다. 세계 1등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은 폴리실리콘을 중국에서 왕창 생산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OCI가 대장주였는데 한화에서도 태양광 한다고 했고 한화 큐셀이고 그죠? 갑자기 웅진 에너지가 태양광을 한다 그랬고요. 극동건설이었나요? 또 태양광 한다 그랬고요.
여기저기서 태양광을 한다라고 많이 했었고요. 네, 그렇게 플레이어가 늘어나면서 결국은 나중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예.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이 박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톤당 예. 2차전지 양극재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가격만 계속 체크를 하시다가 가격이 이게 예상보다 좀 의미 있게 빠진다 싶을 때 예. 그때 잽싸게 일단은 도망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 대표님께서 이게 말씀을 상당히 조심하면서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유자 분들이 시청하고 계실 때 이게 좀 고평가다 이런 말씀하면 되게 싫어하고 댓글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 그걸 감안해서라도 결국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이 혹시 뭐 양극재는 이제 경쟁 플레이어들은 사실 제한돼 있으니까 그건 이제 제한하더라도 현재 원자재 가격, 리튬 가격 이런 게 하락하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 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맞습니다. 그래서 탄산 리튬 가격이 최근에도 이제 좀 빠지고는 있는데 그런 원재료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데 제품을 납품하는 가격은 계속 높게 유지하면 여기서 또 이익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탄산 리튬 가격이나 이런 게 떨어졌으니까 야 제품 가격도 낮춰 뭐 이런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위치라면 가격은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익이 생각보다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애널리스트가 예측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요. 그래서 이익이 여기서 또 시장의 예상보다 계속 좋게 나오면 주가는 무조건 갑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성장주 투자할 때 언제 도망 나오는지 그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속 가격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거의 모든 그 경제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개인 투자자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 본질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주식 시장에는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곳이잖아요. 그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곳인데 우리가 식당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도 노후에 은퇴하고 나면 식당을 하고 싶은데 만약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기 명동에 있는 하동관 저건 내가 좀 할 수가 없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우리 동네에 어떤 스시집은 진짜 저기는 맨날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데 그런 식당을 좀 싸게 살 수 없을까? 그런 개념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되거든요. 아니 저기 뭔데 계속 저렇게 고객들이 몰리고 엔비디아를 예를 들면 170%왜 올랐겠어요? 아니 뭐 챗GPT 그게 뭔데? 라고 봤더니 야 이게 정말 4차 산업혁명에서 탄생한 제대로 된 이제 AI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AI가 나오는데 저거 하려면 뭘 해야 돼? 아이 뭐야 GPU가 제일 필요하네. 이런 식으로 장사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저렇게 올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퀀트적으로 보면 올해가 미국의 대통령의 세 번째 대통령이 3년 차가 주가가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1948년 이후로 3년 차 수익률의 평균 수익률이 22.3%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면 올해 주식시장이 아직까지 뭐 다우는 겨우 플러스 조금 냈고 그죠. S&P 500이 지금 연초 이후로 겨우 이제 7% 정도 올랐거든요. 올해 시장은 아직까지도 올라갈 룸이 많은데 장사가 잘 되는 기업이 뭐지? 긍정적인 마음으로 쳐다보면 먹을 게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작년에 주식이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페드가 금리를 저렇게 과도하게 올렸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지 투자를 잘못해서 떨어진 게 손해 보신 게 아닙니다. 평가손만 나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올해 좋은 주식을 들고 있다면 인내하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들어갈까 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장사 잘 되는 기업이 뭐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반드시 올해는 주식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무려 40분 동안 정말 저도 많이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모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박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드시죠. 예, 올해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은 체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